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 고령 서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자 김옥수입니다. 20대 총선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각 당의 공천 갈등으로 유례없는 혼란을 겪으면서 후보자는 준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후보에 대한 평가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하신 두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네. 무소속 이비원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네, 먼저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모두 발언, 국정 부분, 지역 현안, 공약 검증, 그리고 중간에 방청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5분, 공통 질문 3분, 개별 질문은 2분입니다. 답변 종료 20초 전에 종을 한 번 울릴 거고요. 종료가 되면 종을 2번 울리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철학과 정책으로 국정에 임할 것인지, 또 지역을 위해 어떤 일들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소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고종만 뉴스서천 대표님, 그리고 이차로 뉴스스토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참여하신 우리 서천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의 나소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제가 지난 12년간 서천 군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또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잘할 걸, 그리고 더 살필 걸, 그리고 더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뭐 민원 들어주지 못한 거, 일을 하면서 또 미처 법과 제도의 문제 때문에 보살피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서운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저의 모자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칭찬하면서 때때로는 보람을 느끼고 때때로는 또 안타까움도 있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소신 있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결국은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어려운 속에서 제가 서천 군수가 됐습니다. 장항산업단지 13년 동안 차일피일 중앙정부에서 이뤄가면서 우리 서천 군민들이 속이 타들어갔을 때 제가 운 좋게도 서천
군정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군민들과 해서 적어도 12년 군정에서 장항산업단지 문제만 확실히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에 대안사업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내륙산업단지 이 세 가지 중심의 1조 2천억 원의 정부 대안사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적어도 앞으로 21세기 100년을 서천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는 나름대로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은 관광객 100만을 모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능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대학을 유치하거나 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생태원과 자원관이 없었다라면 쉽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만 하면은 서천군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해서 지방의 수도권에 있는 것들을 이전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게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대학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교원 후보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공수를 지내신 아버지님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서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마이크 좀 켜줄래요? 마이크 안 켜졌어. 들립니까? 네.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삼성군수를 역임하신 나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 관한 소개를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는 곳이 주산입니다. 태어나기를 주산에서 태어났고 현재도 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고려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태어난 고향 부산으로 내려와서 현재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우리 농촌의 문제, 농민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방의 문제를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몸소 체험한 이러한 문제를 발판 삼아서 대한민국 국회에 실제로 저처럼 농업을 공부하고 농업을 직접 체험한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또 제가 속한 새누리당에 특히 저 같은 국회의원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마할 때는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봉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불후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출마를 하였습니다. 제가 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였는가? 저처럼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이런 불의와 비상식적인 것에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길, 그리고 상식과 합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했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면서 우리 농촌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한겨울에 추워서 불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춥게 지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마을회관이 굉장히 번성을 하고 있는데 번성 아닌 번성입니다. 그 근원이 뭐냐? 난방비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집안에 불을 떼지 못해서 따뜻한 마을회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까?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어마어마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던 저는 중학교 2학년 책에서 들었던 이론이 생각이 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정상반대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명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휴대폰을 갖고 계시거나 인터넷을 하실 줄 안다면 유튜브 같은 데서 프리 에너지 또는 무한 에너지를 검색하면 이게 어떤 에너지인지 파악을 하실 것입니다. 자, 왜 프리 에너지냐? 영어로 프리란 공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공짜 에너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전쟁, 모든 식량 문제, 이것이 에너지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이 프리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인류가 화석연료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많은 원자력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프리 에너지는 자석만 가지고 거기에서 무한한 전기가 생산이 되고 거기에서 무한한 동력이 나옵니다. 이 좋은 에너지를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머릿속에 개념도 없고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발견된 지가 200년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에너지 업자들이 감춰놓았던 기술입니다. 이것이 인터넷의 발달, 유튜브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일본에서 이미 이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빨리 이 프리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서천의 장항에 생태 산업단지가 있는데 저는 이 생태라는 말을 그다지 큰 신경은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산업단지일 뿐입니다. 근데 앞에 생태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이 산업단지에 이 프리에너지 시범단지를 마무리해 싶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국정 분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 대한 그 평가를 그 두 후보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단한 1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19대 국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사실 국회의원 출마한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농사 짓다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TV를 보고 똑같이 듣겠습니다. 정말 막말, 무능, 모함, 거드름 이걸로 점철된 국회가 19대 국회입니다. 바로 이런 국회를 고치기 위해서 저처럼 농사 짓던 사람이 국회에 출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예, 나순 네. 19대 국회가 가장 무능한 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제 여야의 정쟁 그리고 또 같은 당끼리의 정쟁 이러한 것들로 점철돼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불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사실 새로운 국회의원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19대 국회를 이렇게 보면은 사회가 극도로 양극화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급 사회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흑수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를 바꿔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사회를 누구나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바꿔놓고 싶습니다. 예, 두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가장 먼저 입법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시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서천이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 농수산 위도 활동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내륙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산자에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간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또 국토교통위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욕심이 있는데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기재위에서 활동해서 국가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자체 장으로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실제 예산의 낭비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점검함으로써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이기원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산자위에서 활동해서 이 프리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해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농산물 관련해서 가격 폭락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농협 중앙회에 그 농산물 독과점 권한을 줘서 이러한 그 공급자 수량 조절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법률 관련 재판 같은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재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법률이 아닌 판례로 형성된 판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입법 기능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법 중에 폐지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법률과 섞여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법사위에 간다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 후보님. 가능하면요, 시간을 좀 정확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부분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부분에서 이제 농업 부분인데요.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의 급감으로 농촌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천군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화층이 30%를 이제 넘었습니다.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후보께서는 국가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농업 농촌의 얘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FTA가 중국과 체결되면서 농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할 게 없다. 진짜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젊은 인력들이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균형 발전에 대한 법안을 확실히 만들어서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폐지하고 균형 발전법을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젊은 층들이 시골로 내려올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농업 문제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농업의 경쟁력을 내부적으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 어민도 도시민들과 같이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을 최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최저 가격, 이러한 것들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밭 직불제를 10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 그래서 사실은 도시의 근로자들과 별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복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고품격의 건강검진 제도 이런 것들도 저희 당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지의 확대 그리고 소득의 안정 그리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지방도 새로운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한 새로운 젊은 인력들을 흡수해서 활기 있는 그러한 농촌 농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에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심지어 인구 밀도를 농촌에서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진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은 10년 이내에 대한민국 농촌은 위기를 넘어서 붕괴가 됩니다. 인구가 다 빠져나가면요 상권이 붕괴되고 교육이 붕괴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쟁력이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비원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농업 농촌 문제에 관해서 우리 TV나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그 진단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TV나 매스미디어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 문제에서는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작동이 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시장 경제에다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장 경제가 작동이 될 수 없는 구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경제가 작동이 되려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 사전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요소 시장 균형이라고 하는 생산자 시장의 균형이 달성이 돼야 되고 농산물이라고 하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 바로 그 요소 시장과 생산물 그 가격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대한민국 농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소 시장인 농지를 고정시켜 놓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갖다 달성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그 균형이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요소 시장인 농지를 그걸 왜 고정을 시켰을까요? 농민을 위해서 고정을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도시민들을 위해서 고정을 시킨 것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지의 중요 요소인 농지를 갖다가 딱 묶어서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효율이나 일반 균형이나 왈러스 균형이 달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농지를 갖다 이렇게 고정을 시켰으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정부에서 억제를 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억제할 때는 어떻게 하게 돼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 상당한 보상이 아니고 정당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공화국 때는 상당한 보상이었는데 6공화국 헌법이 되면서 정당한 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무슨 의미냐? 사유재산이 억제되는 만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요소시장을 고정시키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농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장 경제를 작동시키게 되면은 농산물 가격이나 우리 그 농민들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지방에서 다른 주택지로 농지 전용 문제, 그 다음에 공업용지의 전용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개별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이비원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여 개국과 맺은 FTA나 WTO 개방농장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농민들은 기초농산물 국가 소매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시장 경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WTO나 아까 말하는 국가 소매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장 경제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은 시장 경제에다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물 값이 떨어지면 그 전제되는 농지나 이런 생산 요소가 다른 부분으로 같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산물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시장 균형이 맞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 부분을 고정시켜 놓은 채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농산물 가격 지지라든가 WTO에 대한 보조금, 선진국이 하는 보조금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농업이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수열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TRQ 저율 관세 할당 물량으로 약 4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와 정부는 밥살용 쌀 수입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올해부터 밥살용 쌀 의무 수입 조항 이 폐지에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탈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외국과의 어떤 협상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에 지금 내건 공약이 밥살용 쌀 수입을 않겠다라고 지금 내걸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대로 밥살용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무한정 개방하거나 열어놨을 때 우리의 시장 경제가 속대화되는 건 물론이고요. 실제로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거의 파국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과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수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부분들은 분명히 이 제한을 두어서 우리의 농정이 교란되는 것을 최소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수를 또 확보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러한 것들이 소수파로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의 입장이 이렇더라도 다수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 새누리당을 찍는 것은 이거 우리 발등 찍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 진짜 농촌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당 꼭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규원 후보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기업농과 대농 그리고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을 하고 중소농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농촌의 부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농민수당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적인 조류는 농업이 기업농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가정농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농정이 기업농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 가정농 위주를 갖다 포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라든가 농촌이 붕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가정농, 특히 소규모 그 농사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 이런 개념으로다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농업을
기업농 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적어도 저는 한 100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농업 부분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소연 후보께 드리겠는데요. TPP,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 이건 미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 우리나라는 현재 12개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부는 TPP 가입 의사를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GMO 식품 등으로 이러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 농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이미 GMO에 관련된 농수산물의 우려는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밥상에는 GMO 식품들이 많이 와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많은 협정이 맺어지고 더 개방이 됐을 때 진짜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진국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사실 GMO 식품들을 막아놓는 장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묘하게 이 장치를 풀을 수 있게 다국적 기업들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MO 식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후세들한테 진짜 건강에 해로운 GMO 식품을 무한정 먹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다른 협상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GMO에 대한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 TPP 말씀드린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를 한국이 가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반대하는 생각이신지 그걸 좀 물어봤는데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실제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안정적인 국내 산업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현재 중국과 혹은 다른 관계 속에서 FTA를 체결한 것만 해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더 개방됐을 때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노동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정규직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주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규직으로 가는데 어렵고 불평등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동의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요. 노동의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시장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상품시장 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 의해서 완전히 될 수 있지만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사람의 생명이 담보가 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 가격에만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개입을 해서 그 노동자의 최저 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저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비정규직 문제
자,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 임금 차별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라고 해서 돈을 더 주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돈을 덜 준다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 정의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이것은 정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 후보께서는 이걸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열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공공노조에서는 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을 채택하는 것은 사실 일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급제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준을 제대로 정리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청에서도 성과급제를 실시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은 무늬만 성과급제지 나중에는 서로 나눠먹기 돼가지고요 성과급제 효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성과의 지표를 나눌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좀 더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는 성과의 지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준까지 좀 상승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급의 또 다른 이제 문제는 사실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좀 노동력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착취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한 노동자와 피고용자와의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게 협력적 대등한 어떤 또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고려와 비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규원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인데요.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기나 철도, 가스, 상하수도 등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조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목숨을 걸고 심사숙고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도롱사 부사장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개인 사업을 할 때 그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도롱사 부사장을 할 때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자기 목숨과 자기 운명을 걸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은 효율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 의사결정자들이 그 심사숙고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100% 민영화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에서 다루는 것이 주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시장 가격에만 맡겨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문제점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더라도 그 시장 가격에만 100%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공재의 특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100%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만이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부분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두 질문이 다 공통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국정 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두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수열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정교과서 문제는 네, 결론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역사를 통치자가 자기의 역사를 쓰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조선 같은 데에서도 사관이 하는 일은 왕이 간섭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현대 국가에서 국정 교과서를 통치자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그러면 모든 역사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사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쓰게 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또 시각에 따라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논쟁이 서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중심적인 사관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자연스러운 어떤 역사의 흐름에 맡겨놓는 것이 저는 정당하고 그게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규원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역사에 대해서 획일화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갖다가 중구난방으로 저마다 모든 관점을 또 풀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나 그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민들의 의식 이 세계가 어느 정도 그 공통 분모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그래서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란 모든 역사에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있고 또 그 당시 현재 보는 관점에서의 그 시대상이 들어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옛날 성리학적 관점에서 과거 통일신라 시대를 이해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 드셔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미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청주대학교 남창학 교수가 동경박물관에서 필사본을 공개를 하면서 파란색의 필사본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미실이라고 하는 존재도 알게 됐고 화랑들의 그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적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것입니다. 그걸 획일화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대한민국이 그 옛날 그 화랑들의 그 문제점 많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정통 역사로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교육적인 요소가 있고 국민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공통 질문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바람에 충남의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비가 33.3%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누리과정 예산을 일종의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요. 이게 대한민국에 돈이 무한정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누리과정 이런 것도 대한민국의 그 경제 규모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밥을 못 먹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그 자체만 가지고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고 좀 시간을 두고 우리 예산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수열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과정 문제는 사실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예산 문제를 따져보면은 지금 누리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일부 편성해가지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사실은 시도교육청 지금 예산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시도교육청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약속해놓고 빚은 시도교육청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산의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누리과정, 쌀값 보장, 그리고 또 기초노령연금 등등 많은 복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은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승자박에 걸려 있거든요. 우리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다라는 증세 없는 참 복지는 허구다라는 그러한 대표 연설을 했다가 대표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 지금 부자 감세 지난 8년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한 게 100조가 넘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깎아줄 여력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그 대통령 공약 하나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은 이거는 부도덕한 일이죠. 솔직하게 저는 부자 증세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정부의 부채를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과의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않는다라고 본인이 약속해놓고 꼼수쓰기라고 담배값 오히려 두 배씩 인상해서 사실 서민들만 괴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부자 그리고 대기업 법인세 좀 어느 정도 인상하고요. 부자들 감세한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환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국정 부분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지역 현안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오신 방청객 분들의 질문을 한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어디 사시는지 그 이름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마서 10호 사람 전정수입니다. 나는 한나라당 김태훈 대표에게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소리죠. 지난번 선거 때 토론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는 겸손하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은 김태훈 후보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후보의 이제 공약 정책을 이제 검증을 하는 시간이니까 가능하면 이 후보들에 관계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에게는 질문은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태훈 의원에게 한마디만 딱 전해하겠습니다. 저 양반 그때 열심히 고번고번해서 뽑아줬더니 중앙에 올라가서 대통령 추가거리 잡고 뱅뱅 돌면서 옛날 망경 때도 임금님이 조금 잘못하면은 충신들은 안 이려옵니다. 이렇게 안해가지고 선생님 고집 세시군요. 안해가지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안해가지고 자기가 피하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여러분 종편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시지만은 꼴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국회의원을 우리가 법원에서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나왔지 안 그렇고 지금 이재용 씨나 나서를 지원하고 나한테 오지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됐습니다. 진짜 타켓이 있음에도
우리가 쏠 타켓이 없어요. 그대로 듣고만 가요. 이 양반들 얘기 뭡니까? 국회는 대 나가드리려고 그렇고 먼저 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성토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장을 못 만드는데 지금 가신 분들은 무슨 공약이에요? 100% 밀수로. 예, 선생님. 그리고 우리 미국 어떤 주최 측에서도 기간을 끄집어 오든지 아무리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모셔야지. 네,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해서 재미없는 이런 간단하게 되도록 한다는 건 책임이 있어요. 네, 마무리 그렇죠?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질문하신다고는 마이크 드리지 마세요. 예, 질문 한 네. 분만 더 받고 진행하도록 네, 마산 이사리 사는 박병문입니다. 두 후보님께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나수열 후보님께는요,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 벌기 때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지금도 사경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 경찰의 집회관리 시스템 가지고는 제2회, 제3회 백남기가 나오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의 집회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이걸 질문 드리고 싶고요. 이기원 후보께는 아까 사회자가도 이야기했듯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을 때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정부에 기초하고 있는 나락을 풀어서 쌀값을 낮추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이기원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는데 1분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질문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소매제도를 했더니 이명박 정부 때 쌀값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국가수매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모노폴리 독점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꾸로 쌀값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에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중앙회에다가 농산물 독과점권을 줘서 이 농업중앙회는 농협의 생산자 그 협동 조직 아닙니까? 이 생산자가 직접 그걸 수매를 함으로써 생산자 스스로가 독과점권을 가져서 그 생산자들한테 독과점의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농업중앙회에다가 그 독과점권을 줘서 농산물 공급 조절 정책을 생산자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하려고 아까 공약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수열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농민들 집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테두리는 분명히 또 있죠. 그러나 한도 내에서 저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권력의 문제, 과잉 진압이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요즘 너무 실제 약자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고약스럽게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집회원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렇게 돈 가지고 아주 약자들한테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은 돈의 문제인데 차라리 징역을 보내면은 민주투사가 되고 정의의 열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돈 가지고 벌금 때리거나 과태료 걸리면은요 실제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자들의 권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권리를 저는 열어주는 게 맞다. 그러나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 법 집행에 엄정한 법 집행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법 집행은 그런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다음은 선생님 다음에 또 한번 이 방책위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현안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자강국가 생태산업단지의 문제인데요. 자강국가 생태산업단지는 약 85만 평 부지에 3,550억이 투입돼 2018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대내외적 경제 여건으로 보아 기업 유치에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천군에서는 그 투자 유치과까지 신설하고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한 곳도 없고 농촌 농공단지로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수열 후보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참 대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장생태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산업단지만 만들어가지고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태원하고 자원관의 연구 실적을 이걸 산업화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패키지로. 그런데 요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수도권에서 충남에 내려온 기업이 378개였는데요. 작년에 30개로 줄었어요. 거의 90%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폐기시켜야 됩니다. 균형 발전 정책 반드시 관철시켜서 지방에 다시 기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엄청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 발전 정책 반드시 추진하도록 국회의원이 되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안 되면 그러면은 이 장항 생태산업단지에 기업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를 하면은요 기업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남권은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북부보다 남부가 비교적 경쟁력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남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생태원하고 자원관이라는 두 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그걸 통해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에 올 수 있는 상당한 유인책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기업 유치 문제만 나오면 우리 유권자들은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기업이 와야 지역 경제가 산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 무엇 때문에 고령선천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쫓는 집단입니다. 이윤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가는 것은 경제 원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고령선천에 기업이 오려면 이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이윤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비용이 낮던가 생산물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는데 비용을 낮추려면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땅값을 낮춘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령선천 지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SOC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동량 부분에 있어서 물류 비용이 낮은 요인이 있습니까? 없죠. 기업이 뭐 때문에 여기 오겠습니까? 기업만 기다려서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자구책을 해야 합니다. 지역 자구책을 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역 자구책을 해서 지역 자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SOC가 또 투입이 되고 그
그로 인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코스트가 낮아지는 문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 기업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해봤느냐, 제가 솔직히 이 서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 보령 같은 경우는 천북에 축산단지도 있고 남포에 사형 포도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북의 축산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해봤더니, 축산단지에 소를 키우는데 이런 부분은 말산업 육성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결합을 시켜서 거기다 이제 말 같은 걸 위탁을 주고요. 거기서 나오는 우수한 말은 또 승마용으로 돌리고요. 말고기는 일본 같은 데서 수출하면 아주 고부가가치로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간척을 해서 유유농지가 있는데, 그 유유농지 같은 데는 꽃길을 조성을 해서 승마 트레킹 코스 같은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2차, 2차, 3차 이런 걸 결합을 해서 소위 요새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까지 결합할 수 있냐면 미국의 교포들은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강검진을 받는데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자, 이런 분들을 그 한국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모셔와서 대천이나 춘장대나 호텔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의료시설을 같이 해가지고요. 거기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한 40만 원에. 그리고 그 차액을 가지고 이 보령, 서천 이런 데서 놀다가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만들어서 이 경제를 갖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기존 패러다임에만 매몰되면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창의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장항항은 1만 톤급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기업 유치에 유리한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장항, 금강 하부 쪽으로 투사태적으로 한국 이름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한국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을 묻게 됐습니다. 장항이 마비가 됐군요. 저는 솔직히 이 장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항이나 평택항이나 이런 쪽도 아직 그 물동량이 다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쪽으로 물동량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항항에 물동량이 사실 많이 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장항항을 갖다 우리 서천에서는 많이 개발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흔히 따지는 게 있습니다. 소위 BC라고 하는 걸 따집니다. 베니핏 코스트,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비용 1을 투입을 할 때 편익이 1이 나와야 정부에서는 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항항도 똑같은 원리로다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BC 분석을 해보면 아마 장항항은 1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입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이 정책 결정하는 이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BC 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진항에다가 1,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할 때 당진항에서는 1,200만 원이 나온다고 하고 장항항에서는 1,000만 원을 투입할 때 900만 원만 나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당진항에 1,200만 원, 1,000만 원 투입해서 1,2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순수하게 그 1,000만 원에 대한 1,200만 원이냐? 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님, 제가 드린 질문은요, 지금 장항항에 토사태적으로 지금 큰 배들이 지금 접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사태적 문제를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좀 맞춰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맥락인데요. 자, 이제 정부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이걸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BC 분석으로는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에서 소위 마지널 베니핏이라고 하는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C분의 MB를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 당진항에서 1,000만 원 투입해서 1,200만 원 나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우리 장항항의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수열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금강 하구뚝 문제인데요. 1990년 금강 하구뚝이 완공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용수공급이나 염해방지 목적으로 건설되었는데요.
현재는 수질 악화, 토사 폐점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연안어의 황폐화와 긴 양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강 하구등의 문제는 제가 사실 군수재직 시에도 굉장히 집중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저는 하구등의 해수 요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용수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전문가들 견해를 들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을 전제로 한 해수 유통을 통해서 수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수역을 복원한다든가 그리고 새로운 어업 자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토사 퇴적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금강하구의 토사 퇴적도 완화시키고 북측 도류제를 어떻게 좀 시설 개조를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이 금강하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면은 장항이 결정적으로 사실 직격탄을 맞았던 것은 장항항이 활성화됐을 때는 장항이 번성했는데 하구동이 막히면서 장항이 무너지고 결국은 장항이 지금 쇠퇴하게 됐거든요.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저는 금강 하구동의 해수 유통과 북쪽 도류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금강 하구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원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금강 하구tuk에 대한 해수 유통을 두고 충남, 전북, 포천, 군산이 지금까지 계속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갈등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로 경계 문제 때문에 그런 거 맞나요? 네. 그렇죠? 만약에 경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 경계를 다루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양쪽에서 저 너네도 하지 말고 너네도 하지 말고 이쪽에 아예 맡기는 것들인데 사실은 양쪽의 감정적인 문제지 저는 경계 문제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빨리 해서 산업을 갖다 들여오고 그렇게 양쪽 군산이든 장항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나수현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매립지 문제입니다. 금강 하구의 토사 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상 매립지를 조성했는데 1984년 109 매립 완료를 시작으로 2010년 409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면적은 약 6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이 해상 매립지를 금난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해양 레포츠와 결합한 항만 재개발 사업지로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는 현재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매립지에 관련해서 뭔가 이용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 하구뚝의 토사 퇴적의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하고 그리고 토지장에 모래를 계속 쌓아놓는 것은 금강 하구뚝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 된 것은 활용할 수는 있대 지금 활용해서는 안 되고요. 금강 하구의 전반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주도 면밀한 어떤 전체 계획 속에서 별 환경적인 문제가 없을 때 기왕이 매립된 그러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지금 그 매립지를 당장 활용하고 다른 계획에 대한 다른 영향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것은 군산시의 일방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금강하구의 미래에 관련돼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백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없을 때 이왕에 매입된 것을 좀 활용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뭐 충분히 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규원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질문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규원 후보의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산 서천을 두고 지금 해상 매립지 문제 아까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금강 하구등 문제 있죠. 또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이제 해상도계 문제 있습니다. 그것이 양 지자체 간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양쪽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간단하게 결단만 내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도계 때문에도 최대 문제가 돼봐야 세수밖에 더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게 저쪽으로 속하든 이쪽으로 속하든 저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에 매몰되는 것보다 그걸 빨리 해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탐대실보다 큰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나소열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 이야기인데요. 서천군 그리고 중부발전의 신서천 화력발전소 건설 이행협약이 최근 도출돼 최종 합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된 협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 제가 군수 시절에 한 3천억 규모의 이행 협약서를 작성하고 나왔는데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실제로 1년간 밀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이행 약속을 못 듣고 협상을 종료하려다가 서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협상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 이행협약서에 썼을 때는 동백정 복원을 비롯한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 중부발전에서 사실은 민자 유치 겸 자기들이 보장을 하는 한 300석 규모의 리조트 등 그리고 비인에서 서면까지 4차선과 맞먹는 도로를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절충이 됐는데 이 동백정 복원에 관련돼서는 좀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리조트의 문제도 조금 우려의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목표를 다 달성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나마 재협상을 해서 그 정도 성과를 얻은 것은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에 영향을 주고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송전선 지중화 문제나 이설 문제는 관철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송전선 문제가 보령도 그렇고 서천도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에서 발생이 되는 주민 건강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들은 송전선으로부터 암이나 불치병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과학자들은 거리 제곱의 방비에 대해서
그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저도 그 전에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정부 차원에서 그 과학적인 분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분석이나 역학적인 분석으로 과연 이 송전선으로부터 주민들 그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역학적인 분석, 통계적인 분석을 한번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여기서 뭐 여기 방청객 질문을 좀 한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나와. 응? 나온다고. 아니 그왜 나온다니까. 응? 아까 나왔는데 꺼도만. 예, 먼저 두 분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후보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장항 재련소 중범성 오염 피해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신현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지금 이 일을 지금 나름대로 맡고 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릴 것은 두 분 모두에게 공동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가테리비로 오염된 사람들이 324명이 됩니다. 이 문제를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부처부, 청와대, 환경부, 보건복지부 저희가 전부 찬원서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행히 지난 15년도 12월 달에 이게 환경오염 구제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 정책 담당자하고 4월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4월 달 이렇게 미팅하기로 서로가 의견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민 단체로서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행정법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법의로 하라고 하고 분명히 이것은 정부가 72.2%라는 가해자입니다. 지금 이게 한성주 국무총리가 2009년도 7월 30일 날 오염 종합 대책 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정부가 인정을 해서 거기에 땅을 매입하고 이분들에게 이주를 시켜주고 이렇게 다 정부가 약속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땅 매입하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적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지금 가천에 오염된 분 324명이 지금 지자체, 군수와 군어와 도에서 이게 자체 비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억 얼마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예, 간단하게 좀.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밑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분들은 국회에 가셔서 이게 도초와 이렇게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의향들이 계신지 공동 질문을 이렇게 하나 드리고요. 예, 하나만 지금 선생님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되어서요. 하나만 좀 질문을 받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하나만인데 장항의 그 중금속으로의 토용오염 그리고 주민 건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이 질의이신데요. 그 이기환 후보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카드미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카드뮴이라고 하는 게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태양광 발전 들어가는 그 시커먼 게 그게 다 카드뮴이고 이것이 없으면 그 빛감 지원은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뮴이나 납이 아주 중금속이어서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법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대법원 판례 경향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변론주의에 의해서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피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민사 소송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환경 분쟁이나 이런 것은 내가 피해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문제는 이런 당사자가 내가 피해가 일으키지 않았음을 주장해야만이 그 사람이 그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환경 소송을 하는데 대법원 판례 경향이 그렇게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지금 카드뮴 그 오염 문제가 카드뮴 그 중금속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금속 부분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그 중금속 오염은 굉장히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이 중금속 오염 부분에 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인 살충제, 제초제 이거 말고 그 미량 요소 비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량 요소 비료. 미량 요소 비료 중에 질소나 인산 미량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미량 요소 비소에 뭐가 있냐면 카드뮴, 비소, 납 이런 바로 치명적인 중금속입니다. 이런 중금속이 들어있는 그 농약을 주게 되면 벼나 작물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이런 그 특성을 보입니다. 저는 그게 그 식물 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바로 이렇게 농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살포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이 중금속 문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저 들판에서 미량 요소로다가 헬리콥터에 섞어서 지금 다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로 다 들어가죠. 이런 부분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법으로 다루는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입증하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 부분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 이렇게 했고요. 다음은 공약 검증인데 공약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각 후보께 두 가지씩 이렇게 질문을 예, 죄송합니다. 다수 여러분의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 예,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걸 갖다 입증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는 진짜 국가에서 존엄한 인권을 보장해줄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이익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지금의 현재 시스템이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이러한 약자들의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후보자 공약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열 후보께서는 이 공약을 역동하는 고령서천 나수열 신바람 5대 목표 50개 약속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기원 후보께서는 크게 5개 정도 이렇게 공약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나수열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열 후보께서는 포리텍 대학에 멈추지 않고 충남도와 협력해서 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인구 감소로 현재 있는 지방
지방 대학도 축소되거든요. 형편에 새로운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해양생물자원관이나 국립생태원이 오게 된 배경은 그거를 모태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쉽게 하고요. 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데도 어떠한 모 기관이 입지해서 거기가 하나의 그러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의 신산업을 특성화시키지 않고는 선천에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임해 산란 374만 평을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부지만 있다고 해서 이제 기업이 오는 시대는 아니다. 뭔가 지역별로 특성을 갖게 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양생물자원관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 폴리텍 대학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구조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립해양수산대학교도 이거는 충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그걸 이제 충남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 우리 서천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부각한다면은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적극적인 의지로 해내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이기훈 후보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기훈 후보께서 풀리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또 이야기를 하셨고 농협 중앙회 농산물 독과점 기능 이것도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원래 이게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듣는 것보다는 보내주신 그 질문 중에 저희가 급히 좀 봤는데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이따 나중에 하고 먼저 우선 주위에 문화시설을 많이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방에 살면서 제일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화시설인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하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그 3차 산업 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령 서천에 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가 단순하게 들어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문화 산업을 가지고 온 그 사업자가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내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적인 생각과 결합해서 우리 보령 서천에 그런 향유할 수 젊은이들이 놀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이나 그 문화를 가져오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수열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환 선생님께서 장항의 그 토양명 그리고 사람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나수열 후보 공약에 보면은 제련소 오염 부지에 장항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서천군청에서 나름대로의 계획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천군과 그리고 환경부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러한 테마파크의 확실한 그림이 좀 더 경쟁력 있게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항 시내 권역과 이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장항이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인
기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림을 주변으로 하는 뭐 스카이워크, 해양생물 자원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원들도 있고 숙박시설도 갖춰 있죠. 그런 곳에 오염 부지에 좀 테마파크로서 멋진 그림이 그려지고 장항 시내 번역도 뭔가 글쎄요, 국가 정원의 형태로 하나의 장항읍을 정원의 도시처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은 저는 지금 장항읍에 관광객들이 유입하는 효과가 굉장히 적은데요.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고 유입하는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좋은 그림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경우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보내주신 거에 보면은 서해안 해안 관광벨트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 다양성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며 다양성을 위해 소테마 관광지 진흥 정책을 이완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관광 산업의 트렌드가 1960년대에는 대천 해수욕장, 춘장 해수욕장 요거 하나만 보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다른데 그 리조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관광 산업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새 경향이 어떠냐면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 예를 들어서 대천 해수욕장이나 이쪽에 뭐 동백정이나 춘장 해수욕장에 오더라도요. 해수욕을 즐기는 시간은 불과 2시간 내지 3시간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질립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그 작은 소테마에 다른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이틀이고 3일이고 놀다가는 이런 머무는 관광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언제 한번 담양에 거기 소세원을 가봤습니다. 거기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소세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조그만 대나무 사이 그 걷는 곳 이렇게 그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가봐도요. 막상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관광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습니다. 심지어 이만한 치커리 햄버거 15,000원짜리 파는 이것도 하나의 관광지로 하나의 테마로 사람들이 이걸 찾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나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난 규모를 투자해서 그런 테마를 만드는 것보다 이 소테마에 작은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꼬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원하는 정책, 그런 걸 지원하는 법안을 입안하려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 그 지역 현안,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한 분 정도만 이 질문을 듣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화양에 사는 양만주입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회에 가게 되면 입법 활동을 하실 텐데 모든 입법 활동의 기준은 두 분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기조가 바뀔 텐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고 경제주의 속성에 따라서 아주 경쟁하고 지배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주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극화로 나타나고 이런 양극화는 더 심해지리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모든 입법이 사회가 더불어 살면서 함께 행복하게 하는 그런 쪽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문이나 철학이 다 그런 걸 우리한테 가르치고 우리가 배웠는데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이기원 의원님께
지금 농촌이 그 뭡니까 규모화 대형화라고 하는 거는 구조조정을 끝냈어요. 그로 인해서 기업적인 그런 큰 농가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제 농사를 다 끝내고 뭐 밀려난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촌의 그런 농촌 사회의 구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에 선택된 사람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한쪽은 거의 이방인 같은 노인들하고는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래서 농촌 공동체가 아주 긴결이 되어버린 이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 얘기하거든요. 농촌 공동체를 보고시켜서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나소희 후보님께는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경제 논리로만 행복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되면 다 행복할 것이라고 모두가 경제 도깨비에 홀린 듯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뭐 교수들이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정치가 전부 못합니다. 많은 운동권의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서 다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운동권의 사람들이 요즘은 한쪽에서 비난받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꼴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밑바닥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사회 변혁운동을 했으면 오늘의 이 정치가 이 꼴이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나소연 후보님은 사회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측량이 있는지 그런 점을 좀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1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원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너무 짧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농촌 공동체가 붕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 근본은 젊은 사람들이 자꾸 농촌을 떠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붕괴가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뭐냐? 농촌이 살기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습성상 편한 곳으로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프리에너지 심지어 그것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던 이유는 농촌에서 이런 에너지 고민, 이런 부분이 없어야 젊은 사람들도 계속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농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양극화의 문제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 논리에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요. 지금 사실 자본의 논리의 한계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막대한 양적 완화를 하고도 실제 경기가 회복된 것 같지만 실제 근본이 회복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 해법은 경제민주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사실은 교묘하게 자본의 권력들, 재벌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권력이 정치, 그리고 언론, 검찰, 뭐 관계, 모든 것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기 때문에 저는 경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 뭐 거의 마무리에 온 것 같습니다. 뭐 힘드셔서 자리를 뜨신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방청객 이렇게 장시간 계셔줘서 상당히 고맙고 또 두 후보께서도 풍심성의껏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3분씩 모두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질문을 지금 시간이요. 생각 원래 90분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을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모두의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제 CMB 토론회에 제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무소속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소속이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법이 존재합니다.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 지역신문이 주최하는 이런 토론회에 저처럼 무소속까지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앞에 계신 청중들께서 좀 더 저희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거나 저희들의 그 견해에 대해서 많은 비판 또는 다른 이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토론회는 사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를 발판 삼아서 우리 제가 조금 약했던 이 서천 지역의 현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파악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보고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느낀 것은 이렇게 진짜 후리한 질문 속에서 제가 이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더 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지역의 현안을 꿰뚫고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지금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지방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서천의 비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이제까지 그렸던 그러한 설계 위에 앞으로 어렵겠지만은 같이 서천 군민들이 뭉칠 수 있더라면 저는 새로운 서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 농민들의 그 힘을 헤아려 주세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아닐까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정책 선거, 희망찬 내일을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